이준석 후보도 나름 천운이 있어요. 이번에 기대할 것 같습니다. 젊은 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의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뭐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수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힘과 합쳐지고 그러면 또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3명밖에 없잖아요. 흡수되기보다는 완주하는 것이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낫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다만 불안한 것은 예. 이 선거라는 것이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구도 싸움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로 갈 것이고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정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주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끝까지 완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10% 정도는 능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일화가 뭐 얘기거리가 되려면 네. 최소한 뭐 김문수 후보하고 저 이준석 후보하고 더했을 때 뭐 이기 그렇죠. 많이 크게 뭐 얘기가 돼야지 뭐 단일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정치 비하인드 서재건 교수님, 한정택 박사님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한 달에 한 번 같이 모시는데 이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 이래 매달 모일 때마다 급변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유력 주자가 선거 목전에 후보직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뻔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두고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전개인데 두 분도 스트레스가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한 달 동안. 제가 어지간해서 현실 정치에 그렇게 뭐 열받거나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네. 진짜 저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참담함을. 예. 네. 한 박사님 같은 참담함? 너무 힘들어요. 저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왜 그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영화 있잖아요. 내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잠을 계속 못 자고 있고, 저희 심지어 그 이동식 TV도 샀다니까요. 밤에 나 자고 있을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의 행복 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권리 침해가 심각한 것 같아서 네. 헌법 소원이라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이 대선까지 불과 19일 남았거든요. 정책도 공약도 이 비전도 보이지 않는데 뭐 애시당초 이런 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비상한 선거인데 여느 선거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들도 많이 연출되죠. 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의 사태들. 이번 대선은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게요. 저는 국민의힘밖에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는 진짜 안 좋은 모습들, 지리멸렬한 모습들을 바로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 대선의 의미를 찾자면 어떻게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보수의 민낯을 갖다가 보여준 대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네. 거의 당을 갖다가 허물고 재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허물고 다시 재건해야 된다. 한 박사님은요? 원래 선거라는 것이 유권자가 투표로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 정책이나 정당도 있고 뭐 후보자도 있고 공약도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건 납세 병역 전과 같은 요인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마땅하죠. 네. 근데 뭐 지금 현재 보면 주요 정당이나 후보자 간 정책이나 공약의 차이가 뭐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효용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번 6월 3일에 왜 대선이 실시되느냐라는 네. 것들에 고민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지냐? 뭐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도 보장된 임기, 이를 2년 후까지 보장될 수 있었던 윤석열이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이후에 탄핵이 당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실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친위 쿠데타
일으켰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했기 때문에 실시되는 비정상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도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번 선거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그것을 동조하고 위헌위법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세력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의 싸움이 절대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약이나 정책 등의 다른 요소들이 돋보이지 않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에 뭐 바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가 모든 선거 때마다 나왔던 뭐 물갈이, 젊은 피 수혈과 같은 생물학적 세대 교체가 아니고 정치학적인 시대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싸움 또한 엘리트와 평범한 국민 간의 싸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평범한 국민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오히려 평범한 국민들과 좀 더 닮아 있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 정당 상황과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차례대로 나눠보죠. 먼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후보직 박탈 위기를 맞았었는데 일단은 이 위험 요소를 거의 털어낸 듯합니다. 서지건 교수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뭐 재판기 대선 이후로 연기했잖아요. 연기했는데 뭐 지금도 상당히 논쟁적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재판 속계는 어렵다라고 어렵다. 예, 6월 그렇게 18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안 열립니까 재판이? 논쟁적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본다 하더라도 보수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 소추의 의미를 갖다가 좁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소추라는 것이 이미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다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의미에서는 재판을 멈춰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종합적으로 사법적 어떤 위험 요인들 그거는 제거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박사님도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뭐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건 의원내각제건 사법부의 독립은 확고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다 주재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그러한 사법부의 독립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법적인 판단이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법관의 양심이죠. 법관의 양심.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법적 판단에서 법관의 선택적인 판단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 문건에 관해서 문건을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이재명은 허위사실 유포 해당하고 주식 투자에서 손해봤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3억을 수익을 낳은 거는 허위사실이라는 판정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뭐 그전에도 뭐 신봉사도 알아볼 김학의도 몰라보는 판결을 내렸었고 또한 이번 내란 사태 처리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뭐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없었던 날짜 대신 시간으로 산입하는 거 또한 검찰은 즉시 항고도 하지 않았고 또 뭐 예외 없이 항상 뭐 지상으로 출입했었는데 윤석열만 지하 주차장에서 출입하고 이런 것들 보면 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그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그 파기환송된 것도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내용을 낙선자에게 적용해서 그것도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 과정에서 유력 대권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에 수긍할 수 없는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대법원은 법률심만 해야 되는데 사실심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6만여 장에 달하는 서류를 뭐 우리가 은행에서 보는 개수기보다 더 빨리 읽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 판결문도 보면 12명이 그 판결에 참여를 했는데 10명의 인용 의견보다 2명의 기각 의견이 더 내용이 더 많거든요. 이런 것들 본다면 또한 뭐 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다음에 1시간 있다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표를 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또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김문수가 제기한 가처분은 재빨리 기각 처리되고
등등 보면 법원의 판단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거는 분명하다라는 것이고 앞서 이제 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혹시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소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건데 다행히 이제 고등법원이 이제 5월 15일 오늘로 잡았던 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한 건 그나마 다행이고요. 어제 5월 14일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기 때문에 혹시나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어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에 관해서 면소의 가능성, 그러니까 소송이 취소된다라는 것이죠. 면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뭐 대법원 청문회에 이어서 국정조사, 특검법 추진까지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박사님? 뭐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사법부에 대한 공세라고 하셨는데요. 그 표현에 뭐 일견 동의하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닌 사법부가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보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 및 통제를 하는 것을 마치 터무니없이 꼬투리 잡는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년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나 재판 진행 과정은 법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극우 보수들이 추앙에 맞지 않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기된 소송이 그렇게 많지만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행사되고 있지 않는 것들을 본다면 여전히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것이고 그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사법부의 어떠한 판단도 용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서재원 교수님. 저는 한 박사님하고 조금 방향은 다른 게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갖다 한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다른 권력에 비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부처럼 어떤 임명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되는 그런 어떤 조직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법 조직이 구성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박사님은 그 법관의 양심 문제를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그 현명한 선택을 갖다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불안정성을 갖다 내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왜 삼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놨냐면 그런 불안정성을 갖다가 보정하기 위한 장치예요. 네.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이 이제 항상 문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저도 약간 석연치 않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법관 개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파기 재판은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파기 재판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로다가 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해도 정치적이고 안 해도 정치적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했었겠죠. 네. 어떠한 형태를 갖다 취했을 때 자신의 양심에 가장 부합할까.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10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10의 의미를 갖다가 너무나 그냥 그때 당시에 그 대법관들이
다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 임명됐기 때문에 그들의 판결 자체가 친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 윤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네. 거기서도 표결을 한 거예요. 평의를 한 거라고요. 네. 근데도 지금 비판자들은 뭐냐면 다 마치 개별 대법관들이 그 예전에 있었던 윤 정부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식으로다가 그냥 짐작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자꾸 뭐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냥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후에 좀 지나서 있잖아요. 지나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지금 상태로도 당선되고 나서 염려하는 사항들 있잖아요.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거로다가 계속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이재명 후보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게 바로 보수의 자멸의 길로다가 더 한 걸음 다가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미리 뭐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법석을 떨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대선 국면을 갖다가 보다 더 좀 뭐라 그럴까 평온하고 잔잔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잖아요. 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오히려 말도 자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태로 나갔고 만약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렇게 작금의 어떤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대자적이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여기서 그런 제스처를 갖다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해주게 되면 아마 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잘할 것 같아요. 우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기준을 확 낮춰놨기 때문에 세상에 윤 전 대통령보다 더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임자가 아주 큰 일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공약상으로 좀 보게 되면 그런 어필을 갖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통합, 그 야당과의 소통,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그건 잘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아주 얇게. 대자보에도 1 옆에 밑에 보면 이제 빨간 색깔도 이렇게 있고 신발도 빨간색이 들어간 신발도 신고. 그러니까요. 또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서 교수님? 한 가지 이런 거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도 그렇게 특히 이념적이라서 보수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 정치적 반대파들이 계속 정보를 흘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갖다 공격했던 것은 개인사적인 거, 맞아요. 욕설, 공감합니다. 파문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일종의 변화 난칙함, 이렇게 과격함, 그것이 이제 자연히 이렇게 투사가 되면 정책도 갑자기 저렇게 과격하게 바꿀까, 막 이런 염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상당히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실용적인 측면. 실용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네, 네. 이 분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네. 이제 밝은 사람이에요. 투자도 되게 잘하고 상당히 명석한 거는 그거는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건 믿고 있습니다. 예. 김 박사님,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면 잘할지 또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뭐 잘하겠죠. 앞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써주고 왔는데 적어도 윤석열에 비해서는 훨씬 잘할 거고요. 가뜩이나 윤석열 3년 동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속상하긴 하다.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좀 비유된다는 게. 아니, 서 교수님이랑 저랑 앞전 똑같은 대통령이 입장이에요. 못하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전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정치 경험이 네. 전무했던 보수 정당의 용병이잖아요. 용병 그쵸. 윤석열이 3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말아먹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해도 윤석열을 난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가 있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를 크게 보면 뭐 기초자치장 선거, 광역자치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한 4개 정도로 보는데 여기에 모두 이재명이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오.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번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평가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네. 뭐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뭐 사법도 좀 알 테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했으니까 입법도 알 테고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하면서 행정도 알 테고 해서 훨씬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보통의 국민들과 공유하는 경험이 많다라는 것들이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정치 지도자들보다 국민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득권과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국민에게 좀 더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이제 보수 중도를 표방하고 나오면서 이제 외연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성 있어 보여요? 이 외연 확장의 공간은 실은 뭐 소 교수님도 인정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준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이제 원래 선거라는 건 이제 결국 중원에서 누가 더 많은 유권자들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인데 이재명이 어떻게 하기 전에 알아서 국민의힘에서 극우 보수로 자기의 공간을 내주고 갔단 말입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좀 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모두를 다 차지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혹시나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정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또 반면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도와준다는 사람도 많고 다 근데 이 선거라는 것도 다 되고 나면 내가 도와줘서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신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이 혹시나 우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서 교수님,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국민의힘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하겠죠. 왜 그러냐면 한 표가 아쉬운데 그래도 저기 극우 쪽 태극기 부대 쪽은 아직까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끈을 갖다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못하는 거에 해당됩니다. 근데 어제 7시 뉴스 정도까지만 들을 때만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방송 전에 살짝 얘기했더니 또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의 결정에 일임하겠다라고 했죠.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뭐 저기 뭐야. 하여튼간 상당히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는 게 맞겠죠. 털어내죠. 털어내야 되는데 못 털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당도 있고 그 탈당도 있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예. 제 발로 나가느냐 쫓겨나느냐. 그렇죠. 쫓겨나는 이건데. 모습이 그래도 자기가 탈당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도와주는 출당은 거죠. 예.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윤 전 대통령이 이게 그냥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판세를 보게 된다면은 사라져 주는 것이 도와주는 건데 네. 지금 계속 남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기가 막혔던 게 그 김문수 후보자 자격 복권됐을 때 뭐 이렇게 SNS 통해 가지고 이미 메시지 내는 거 딱 보면서 예. 그 기가 차죠. 예. 이럴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누구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요. 그러니까요. 한 박사님 아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네. 안 하냐 못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한다. 둘 다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번 대선은 이제 뭐 비상계엄과 탄핵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이제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선거 비용 한 5천억 정도를 국민의 세금에서 2년 정도 앞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 세력이 제일 세력인 것이죠. 심지어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도 친윤들이 다 대거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가 그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후에 외부에 있는 당원도 아닌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시도하면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흔들리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진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 두 가지 수가 있었잖아요. 한덕수랑 김문수. 네. 근데 김문수와 한덕수가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양수 겹장처럼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문수와 한덕수의 차별점이 없어요. 왜 둘 다 비상계엄에 협조를 했었고 탄핵에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둘 다 어떻게 단일화돼도 묘수가 되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놔두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심지어 지금 대선 운동을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이 없는 점퍼를 입고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과 단절하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윤석열이나 친윤 지도부가 원하지 않는 한동훈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네. 한동훈이 이제 그 계엄이나 이런 것들 사고하고 윤석열과 절연하면 내가 그 대선 캠프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상황에서 단절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지는 것이 명확하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파인 친윤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와서 깽판 치는 것보다 선거에 지더라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김문수에게 지우고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으면 오히려 당권을 장악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는 친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도 묘수가 아니었고 김문수도 묘수가 아니었지만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네. 자, 이 김문수 후보를 몰아내려고 했던 이 권영세, 권성동, 이른바 쌍권 가운데 이 권영세 의원만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석연치 않아 보여요. 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금 저 한 박사님의 예상 있었잖아요. 그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은 이 두 양반이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을 지리멸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전 지난번 그 김문수 후보가 후보 자격 이제 복권되고 난 다음에 거기 그 국회 소위회의실에서 모여가지고 네. 네. 그 당원저 뭐야 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 회의할 때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참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뻔뻔한 거. 네, 거기에 못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는 돼야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뻔뻔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지? 너무 막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 생각했는데. 근데 제 생각엔 한 박사님 그 일종의 친윤들의 의중이라고 할까? 네. 아마 이렇게 버티고 있을 거예요. 예, 권성동 그렇게 버티고 나중에 김문수 후보가 네. 좀 뭐라 그럴까 분명히 이제 낙선이 되겠죠. 당선이 안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종의 한동훈계를 갖다가 저지시키기 위해서 차라리 김문수를 갖다가 당 대표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 편의에 맞게 적정한 시기에 행동 폐기하고 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지금 허물고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재건해야 된다. 예, 허물고 다시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대로. 예. 한 박사님, 쌍권 어떻게 보실? 권영세 어떻게 보셨어요? 비대위원장이 이제 김문수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한덕수로 갔다가 김문수로 다시 왔다라는 그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네. 물러났으면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어제까지만 해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SNS 상에서 싸우고 있는 거 보면 꼭 물러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데요. 물론 뭐 뻔뻔하죠. 뻔뻔하고 지금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이제 대선은 이기기 힘들 것 같고 당내 권력을 유지하면서 한동훈의 재등장을 막고 내년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이거는 두 분이 같네요. 네. 친윤 세력 입장에서는 그 알량한 원내대표, 권성동이 쓴 표현이니까 그 알량한 원내대표 자리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 그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나 봐요. 5월 13일 날 대구 유세 과정에서 본다면 김문수 후보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와서 유세 연설을 하는데 이제 대구 유권자들이 끄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울산에서 선거운동 하는데 지나가는 버스가 경적을 울려서 네, 네. 권성동이 말하는 동안에 자르고 그렇죠. 네. 근데 뭐 권성동의 입장 그런 것 같아요. 쪽팔림은 한순간이고 당권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역시나 또 네. 그런 자질은 있어야 그 자리에 있지 네. 않나. 얼마나 갈지 의심입니다. 당장 제일 안타까운 건 김문수 후보예요. 뭐 당장 뭐 자신을 지지해주는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도 저도 하지 못하고 되게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동정심이 좀 생깁니다. 네. 대통령 후보로서의 김문수라는 인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젊은 시절에 한 박사님 먼저. 네, 네. 젊은 시절에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공헌했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인정해줘야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닐까라고 뭐 생각합니다. 전설이라고 불렸다던데. 네네. 뭐 그때 당시에는 그랬겠죠. 아니 근데- 그 경기도지사까지는 네. 거의 뭐 파란을 일으켰다고 네, 해야 네. 되죠. 그리고 능력도 많이 보여줬죠. 많은 일 했어요. 많은 일 했고 자랑할 만한데 문제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죠. 잊혀졌죠. 그러다가 갑자기 윤 정부에서 경산호위 위원장으로다가 재등장하면서 저는 좀 약간 놀랐던 게 뭐 중간에 뭐 자유통일당인가 뭐 네. 이런 활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게 좀 있었나 본데 아니 이 때로는 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때 보면은 너무 그것과 거리가 먼 언사들을 해서 이게 일부 사람들은 저 양반의 어떤 그 일관됨 그것이 이제 지사적인 풍모로다가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조금 약간 이거는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게 아닌데 상당히 왜 이렇게 이념적인 어떤 아니면은 사고의 어떤 스컵이라고 할까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좀 약간 당혹스러웠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김문수 후보자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지금 말고 네. 한 15년, 20년 전쯤에 그때까지만 해도 파란을 일으키고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동안의 정치적 공백기가 너무 컸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과정에서 앞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대표도 했었고 정광훈도 되게 친하고 아스팔트 보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윤석열과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지난 우리가 토요일 날 김문수랑 한덕수랑 껴안을 때 이제 둘이 합쳐서 150살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70세가 넘은 나이에 급변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생물학적 나이의 문제보다는 변화하려는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이제 최근에 정치 현상에서는 소통이나 공감 능력이 되게 요구되는데 그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좀 아쉽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가락시장 배현진 뭐 이런 것들 이야기 있었잖아요. 뭐 성인지 감수성 문제들이 지적될 것이고 이미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끼리 경선 과정에서 국민이 봤던 것처럼 네. 이런 토론에 좀 약하단 말이죠. 임기응변에 약하고 즉흥적으로 대답하기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18일부터 대선 후보자 TV 토론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4명의 후보자 민주노동당까지 해서 4명의 후보자들이 나와서 TV 토론을 할 텐데 이때 이제 막 현장에서 그런 물고 뜯는 질문들이 나왔을 때 특히 네. 이제 보수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준석의 발악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보수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둘이 나올 텐데 뭐 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탈탈 털어서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겠다라는 것들이 의도일 텐데 이때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보수 얘기 나왔으니까 대선 이후 국민의힘 또 나아가 보수의 미래를 좀 전망해 본다면 서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뭐 재건해야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은 이거는 철거 후에 다시 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선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요즘 강하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의 육갑을 갖다가 본 육갑. 예. 육갑을 떤다 할 때 예. 이런 표현은 안 하시는데. 아니 진짜로 강하게 하면 그거예요. 와, 점잖으신 그 정도로. 그래서 진짜 황골탈퇴하지 않으면은
진짜 한국 보수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 사실 그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등을 돌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표현이 이제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표현이 딱 들어맞는 장면이 그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박사님 보수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선 이후에 아니 제가 어떻게 전망하겠습니까? 한번 네, 해주세요. 보수의 재편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재건은 가능하다 보십니까? 재건요. 재건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네,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수 참칭 세력들과 어떻게 단절하면서 한국적 보수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보수의 생존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만에 하나 기대한다라고 해도 보수 전체의 분열로 중도 보수와 극우 보수로 나뉠지 그게 최선의 대안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더 놀라운 거는 이 와중에 보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국힘의 분열을 기대하고 있는 네.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근데 이제 생각하세요? 또 덧붙일 얘기가 덧붙일 얘기가 이제 재건이 네.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중차대한 문제인데 선거제도 바꾸지 않으면은 그거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교수님? 그러니까 비례대적인 요소를 갖다가 해야죠. 지금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거의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를 갖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양당 지배적인 양당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그 보수 중에서도 온건과 이제 뭐 극우가 있다고 했었을 때 빠져나오려면은 사실은 나오고 나서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보면 선거제도 결국 또 다시 그걸로 귀결이 그러네요. 돼요. 그렇죠. 네, 이 얘기 뭐 여러 번 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한 박사님께서 이준석 후보 얘기해 줬는데 현재로선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완주할까에 대한 뭐 걱정도 드는데 무엇보다 이 선거 비용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득표율이 10% 넘어야 절반 보전받는데 쉽지 않아 보이죠, 한 박사님?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돈 많던데 신고한 거. 맞아요. 돈은 많더라. 네, 돈 많죠. 네. 이준석 후보도 나름 천운이 있어요. 이번에 기대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기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질이 멸렬해지는 바람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또한 젊은 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민의힘까지 질이 멸렬해주고 그 둘이 합쳐서 150세 되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포옹하고 껴안고 하는 모습에서 보수들이 많이 등 돌린 상태에서 보수의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이준석밖에 없나? 라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공직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15% 이상을 하면 100% 선거 비용을 돌려받고 10에서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50%를 돌려받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런 표현까지 이제 서 교수님이 육갑을 던다 그랬으니까 저는 좀 더 심한 표현을 쓰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뭐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수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힘과 합쳐지고 그러면 또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3명밖에 없잖아요.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흡수되기보다는 완주하는 것이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낫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다만 불안한 것은 이 선거라는 것이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구도 싸움이고 앞서 이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로 되다 보니까 양대 정당 간의 싸움,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로 갈 것이고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정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달랑 국회의원 3명밖에 없는 이준석이 뭘 할 것이냐라는 의심이 생기면 완주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끝까지 완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 부산대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아마 이제 토론, 왜냐면 이준석 후보의 강점이 저기잖아요. 토론이잖아요. 네. 사실 보수 진영 내에서 그만한 입심이라고 할까요? 토론 능력, 막 그 임기응변 능력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토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10% 정도는 능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일화는 결국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단일화가 뭐 얘기거리가 되려면 네. 최소한 뭐 김문수 후보하고 저 이준석 후보하고 더했을 때 뭐 이게 그렇죠. 많이 그게 뭐 얘기가 돼야지 뭐 단일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단일화는 의미 없죠. 의미 지금 없다. 얘기는 오히려 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완주를 해가지고 존재감을 갖다가 보이는 게 낫죠.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인물 자체만 봤을 때 어때요?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투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이런 비교가 너무 일반적이라 좀 죄송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쪽 정치인과 민주당 쪽 정치인들을 비교해 봤었을 때 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네. 국민의힘 쪽 그 정치인들이 소통 능력, 토론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쪽 그 정치인들은 어떻게 컸냐면 사실은 그렇죠. 예, 바닥서부터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거기서 보게 되면 이 투사들이 있어요. 네. 입심도 세고. 국힘 쪽은 약간 어떤 경향이 있냐면 대체로 다른 경력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귀하게 자랐어. 맞아요. 약간 귀하게 자란 그런 저희가 있어요. 뭐 상대적으로 접근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약해요.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 너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꼭 지사적인 풍모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타협을 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합의에 이르고 뭔가를 갖다 추진해 나가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소통을 갖다가 1차적으로 못 하는데 그리고 남을 설득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정치인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준석 의원은 거의 독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장점이 합니다. 있네요, 확실히. 예,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뭐 여러 비판도 있고 그렇지만은 장내 보수 진영을 위해서라도 좀 큰 과오 없이 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한 박사님.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청년 이제 만 40살 된 청년으로 보면 네. 뭐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언뜻 객관적으로만 보면 뭐 20대 때 새누리당 그 대책위원도 하고 여당 당대표도 해봤고 또한 뭐 우리가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갈 것 같은 하버드 대학식이나 나와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 보면 좀 더 배웠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은 토론도 잘하고 즉흥적으로 임기응변도 좋고 이렇습니다만 결국 좌파의 응집을 위해서 너무 편가르기나 혐오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따르고 있거든요.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까? 뭐 태도의 문제도 있지만 항상 그 여성과 남성을 나눠서 또한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서 그런 편가르고 혐오의 정치를 먼저 배운 것 같아서 그게 좀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회의원 처음으로 당선됐고 또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자멸을 하면서 보수의 새로운 희망으로 등장한 만큼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화이팅. 근데 이준석 의원 그 아주 보편적인 비판일 거예요. 왜냐면 갈라치기에 능한 정치인으로. 근데 저는 어느 한편에서는 이준석 의원은 미리 자기의 행보에 대해 언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정치적 올바름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그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정치적 올바름이 바로 그런 갈라치기 안 하고 되게 이제 그런 어떤 그룹과 그룹 간의 어떤 그 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 약간 무마하는 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희석하는 쪽으로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준석 의원은 애시당초 그 얘기했었어요. 자기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오히려 도전한다고. 그런 측면에서는 필연적으로다가 아닌 쪽에서 보게 되면 정치적 올바름을 갖다 추구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갈라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다. 그렇네요. 예. 자, 아까 제가 뭐 이 선거에 정책과 비전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대선이니까 공약 정책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 좀 한두 가지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서 교수님. 혹시 뭐 공약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눈에 띄는 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안 좋아서 눈에 띄는 걸 수도 있고 좋아서 좋아서 띄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저는
뭐 긍정적으로 네. 좋아서 눈에 띄는 거로다가 얘기하면 일단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내란 극복 및 정치 개혁 같은 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이 중에서도 뭐 국민통합 정치 보복 안 하겠다, 뭐 근절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꼭 반드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모르겠어요. 또 국회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의 자산 증식에 대한 얘기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좀 어필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뭐 제가 지방정치, 지방자치 이런 걸 연구해서 그런지 법인세 자치권 그리고 최저임금 지역 자율화. 그리고 또 약간 특이한 건 뭐냐면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눈에 띄는 것 같은 느낌이 차별점이 듭니다. 있긴 하네요. 네네. 네. 예. 한 박사님은요? 뭐 차별이야 있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 정책 공약집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비교돼서 나오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너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그런 건데 아마 며칠 안에 이제 주요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을 비교한 표로 나오겠죠. 이게 뭐 공약집이 한 2,000페이지 이상 됩니다. 정당에. 근데 이걸 다 비교할 수는 없을 테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서 교수님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게 CBS 부산이니까 우리는 부산에 관한 그 정책이나 공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 수십 년 된 공약이긴 하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산업은행 이전 이런 것들을 약속했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이제 해수부랑 HMM 이전 등의 공약들을 내세웠죠. 해양수도 부산. 네네. 네. 근데 이런 공약들이 부산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부산 시민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구 3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 될 정도로 노령화되고 있고 청년 인구의 유출은 심각해져서 제2의 도시를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인천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과연 어떤 후보자의 어떤 정당의 어떤 공약 어떤 정책들이 부산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는데 이 질문 하기 싫어가지고 사실 오늘 제가 여러 질문 많이 한 거거든요. 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널 분들 중 한 분인데 이 서 교수님이 안식년도 앞두고 계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데 그 안식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은 뭐죠? 알량한 저랑 방송하기 싫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 왜 그걸 또 그렇죠. 여쭤보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서 교수님이랑 방송한 지 한 1년 됐나요? 이제? 그렇죠.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 교수님이랑 저랑 그 대학 선후배 사이라서 나름 막역하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고 제가 방송하는 중에도 뭐 평소랑 똑같이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해서 서 교수님이 되게 많이 이제 너그럽게 포용해 주셨어요. 서 교수님과 방송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혼자 하다가 서 교수님처럼 정말 비교적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고 원칙을 지키려는 우리가 배운 그대로 교과서 그대로의 보수의 모습을 견제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서 교수님의 시각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면서도 분석적인 의견 제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한테 대해서도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방송을 접으려고 했는데 서 교수님이 먼저 떠나려고 하세요. 선수를 쳐서 못내 아쉽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설마 정권 교체될 것 같아서 안식년 가시는 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같이 밝혀주세요. 몇 년 전부터 계획하신 거라서 아쉽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영구년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네. 가시기 전에 정말 진하게 한잔 하고 가셨으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말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고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네네. 아이고 사실 여기 뭐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냐면 먼저 한 박사님이 제안을 해줬고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박사님하고는 또 아주 막역한 선후배 사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워낙 또 한 박사님이 방송 아닌 다른 일상생활에서 항상 재치 있는 그런 어떤 후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분위기를 갖다 재밌게 만들고 그러는 그 후배입니다. 지난 방송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힘들었어요. 뭐냐면 왜 힘들었냐면 너무 제가 사실 역할이 뭐냐면 좀 보수의 어떤
입장을 갖다 견지해야 되는데 정부가 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보호해주고 방어하고 그러기에 힘들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박사님은 뭐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송은 어떻게 보면 이거 정치평론이잖아요. 네. 오히려 체질상으로 한 박사님이 더 잘 맞는 거예요. 꼭 그렇게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아주 재치 있고 그리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해석들 이런 것들을 갖다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이 평론 방송에는 체질에 맞다. 마지막 회식은 제가 쏘겠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우리가 했던 방송이 가장 적합했던 것 같아요. 막 서로 얘기하고 뭐 티키타카 됐던 부분들도 좋았는데 교수님 뭐 미국 갔다 돌아오시면 또 자리가 괜찮다면 다시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더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아주 즐거웠던 아무튼 추억이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역시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만약에 돌아오실 때 그때 우리 정치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부경대 한정택 박사님, 부산대 서재건 교수님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